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재단 ESG 경영센터 박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지속가능 경영재단의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재단 법인이고요. 그러니까 지속가능 경영재단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꾸 저기 뭐 어느 공공기관이라고 생각들 하세요. 그래서 어디 소속이냐 막 이러시는데 저는 독립적인 비영리 민간 재단 법인이고요. 벌써 이제 창립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한 섹터에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재단의 대표적인 센터가 이제 사회적 경제 센터하고 ESG 경영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 가치 연구소도 있고 평생교육원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ESG 경영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부터죠. 한국에서 이제 ESG에 대한 열풍이 좀 불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심하게 하면 기승전 ESG라고 할까요? 모든 것들은 다 ESG로 통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런 속에서 저희들은 좀 ESG에 대한 개념도 같이 한번 짚어보고 또 하나 저희들이 이렇게 연속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거는 저 필드에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직접 ES를 하고 계신 분들, 보통 다른 세미나를 보면 막 교수님이나 뭐 이렇게 뭐 저 같은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다 별로 질문도 못하고 가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직접 이제 필드에 있는 분들이 와서 다양한 사례들을 참석하신 분과 같이 나누는 그런 세미나를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세미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개념하고 여러 가지 그 이슈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담당을 했고 올해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직접 필드에 있는 분이 나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세 번째에서 이제 지금 대기업들은 ESG가 굉장히 고도화된 게 사실이고요. 이제 본인들도 ESG 경영을 잘 해야 되지만 이제는 이제 자기 기업 조직을 떠나서 자기의 이제 협력업체, 보통 이제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데 협력업체는 ESG 평가까지 확산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 이제 공공기관도 뭐 ESG라는 네이밍을 앞에서 내세우고 많이 진행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그러면 그전에 이제 공공기관 ESG를 전혀 안 했느냐? 뭐 그건 또 전혀 아니죠. 그전에는 이제 CSR 또는 뭐 CSV, 사회적 가치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활동들을 했던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이번에 한번 좀 되짚어 볼 때가 됐다. 그래서 ESG 경영이 하면서 이제 공공기관의 좀 현주소가 어떤지 하시면서 일반 기업하고는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또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앞으로 공공기관의 ESG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뭐 이러한 이러한 여러 다양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는 시간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팀장님을 모시고 ESG가 김정 팀장님 모시고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팀장님 모시고 좀 살아있는 좀 생생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30분 정도 발표하시고요. 다음에 20분 동안은 저와 같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자연스럽게 좀 토크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채팅으로 올려주신 질문을 저희가 또 받아서 팀장님과 같이 참여하다가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프라인에서 못 모이겠지만 발표해 주실 김재원 팀장님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공기관 ESG 경영 추진 사례를 발표하게 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경영기획팀장 김지연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발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 ESG를 잘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노력하는 모습을 한번 봐주시고 질문 나오시면 같이 얘기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 발표 내용은 저희 재단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ESG 경영 배경, 또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활동 내용, 그리고 ESG 경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제 말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2005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여성 가족 분야에 대한 연구, 정책 개발과 또 성평등 교육, 또 가족
사업 등을 해서 양성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구현의 기여할 목적으로 연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ESG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8년도하고 19년에 경기도 공공기관 사회책임 경영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종합 우수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었고요.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9월에 여성 주간이 있는데 그때 양성평등진흥유공 포상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요, 7팀 2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조실, 연구 담당하는 정책연구실, 그다음에 성평등 교육사업, 가족교육사업, 그다음에 하는 정책사업실이 있고, 또 2021년도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7팀 2센터로 현재 10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재단은 그 미션은 평등으로 한 걸음 더 따뜻한 경기이고요. 비전은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여성 가족 정책 플랫폼입니다. 이제 플랫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자료를 보시면 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건 생략을 하고요. 핵심 가치를 좀 소개해드리면 당사자 존중, 함께 삶, 전문성, 변화, 도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체계를 직원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게 됐는데요. 당사자 존중이나 이런 개념들은 좀 소프트한 개념이잖아요. 네, 그런 개념들이 들어온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재단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ESG 경영에 대한 그 체계를 소개하는 그 메뉴가 있고요. 소통과 참여로 들어오시면 그 경기 와이파이라든지 이제 와이파이가 매주 월요일마다 발행되는 소식과 통계나 이런 알려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단 소개를 마치고요. ESG 경영 시작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그래서 이제 ESG, 그러니까 그때는 CSR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강화됐고요. 경영평가 지표에서도 사회적 가치 영이 확대되게 됩니다. 조례가 2016년 제정됐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발전 방향이 있었고,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연정의 대상 기관이었어요. 사회복지 여성 분야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2016년부터 CSR 연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경기도 공공기관 사회책임 경영 시범평가에 참여하면서 이런 지표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 됐고요. 그래서 18년, 19년도에 아마 그런 평가나 이런 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략하고요. 나머지는요. 그 ESG 경영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ESG 경영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면 크게 보면 PDC의 관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고요. 근데 ESG 경영의 범위를 먼저 어떻게 볼 것인지 설정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로 연간 사업 계획을 저희가 연초에 수립을 하게 되는데 기획조정실 파트에 보면은 ESG 경영 가치 실현이라는 나름의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은 이렇게 하겠다. 담당자는 누구다. 어떤 일정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 따라서 일단 진행을 하고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고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사업 계획이 세워지고 하게 되면 제가 부서하고 개인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게 근무 평정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 그 목표 달성도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평가랑 영향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나 또 담당자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어쨌든 기관 평가 지표, 경험 평가 지표에 연계가 되니까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치나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고 본다면 이제 외부 전문가의 평가 의견이 이제 매년 나오잖아요. 이 지표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반영해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오시면 저희가 환경, 사회, 그다음에 거버넌스 관점에서 환경 경영, 사회책임 경영, 공정투명 경영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ESG 경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 활동 내용인데요. 먼저 이 관점에서 환경 경영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에너지 절감 또 친환경 관련한 정책들을 직원들과 함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별 전략 행동 요령이라던가 체크리스트를 좀 부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구의 날, 에너지의 날 이럴 때 10분 소등 행사를 하는데 옆에 그림 잠깐 보시면 어쨌든 4월 22일 지구의 날 경기도 여성가족들의 임직원의 하루라고 해서 직원들이 조그만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퇴근할 때 불 끄고 가는 거, 빈 회의실 불 끄고 가는 이런 것들도 사실 한 번씩 참여해서 만드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당연히 뭐 단열이라든지 제품 구매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절감 관련해서 좀 특이한 이벤트라고 하는 과제 설정했던 거는 작년에 이제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 운동을 저희 재단에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PC 절전 소프트웨어 그린터치 설치하는 거를 직원들한테 안내를 해서 참여하게 했고요. 전 이제 이 담당자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메일함을 용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일함 3기가 미만 만들기 이런 운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줄이기는 공공기관이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이걸 계속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 관리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서 운영이나 이런 걸로 아예 종이컵이나 이런 거 못 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회용컵을 다 쓰고 있고 작년에는 이제 다회용컵 인증 캠페인을 해서 이거를 써서 주면 저희가 텀블러 가방을 주는 이런 것도 직원들과 함께 캠페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관점에서 아름다운 가게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기증 캠페인을 제가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직원들이 많이 참여해줘서 총 645점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은 플라스틱의 새 생명을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음료수를 먹더라도 도대체 뚜껑이 나오잖아요. 그 뚜껑을 저희가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복도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지금 저희가 수원시 마을재단 동네형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이제 전달하게 되면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데 이용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활동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그림 보시면 그 쓰레기통 위에 저희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이걸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바로 버리기 운동 같은 거는 코로나19 다음에 배달 음식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제가 느끼게 됐고, 올해 더군다나 이제 제가 경기도 인재기발원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관리사님들이 너무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제안을 해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정해진 지정 장소와 음식물 쓰레기통을 구입을 해서 한 곳에 모아서 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청소 노동자에 대한 호칭도 관리사님을 제가 개선을 해서 직원들한테 다 안내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인권 감수성 관점에서는 좀 작지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S 관점에서 사회 관점에서 인권 경영 추진 체계 구축하는 거는 경기도에서 이미 너무나 잘 지표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은 저희도 다 이행을 하고 있고요.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인권경영위원회에 저희 비상임이사가 참여하는데 비상임이사가 성평등위원회나 인권경영위원회나 내부위원회도 참여해서 경영활동에 참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권영향평가는 의무사항이니까 하고 있는데요. 인권영향평가 할 때 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지만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인권 감수성이 그러니까 요구되는 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 사업 담당자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되게 열심히 잘 해주세요. 그래서 20년 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걸 했었고 작년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홍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대선까지 선정해서 과제를 뽑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올해 그 인권경영 담당했던 직원이 표창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름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권경영 추진 활동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걸 했어요. 그 MOU를 맺잖아요. 공공기관,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 맺을 때 그 MOU 표준 협약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인권보호 조항 같은 걸 넣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공급망 관리 관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직원 인권 존중이나 조직 문화 개선 활동을 들 수 있는데 저희가 스마일국 캠페인이라고 해서 작년에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ESG라는 게 경영기획팀만 해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단이 한 50명 단위에서 한 109명, 110명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스마일국 캠페인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는 이런 조직 문화 개선 활동을 했고요. 특히나 주니어 보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기, 올해 2기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조직 문화 개선 포스터도 제작을 하고 그 인권경영 메시지를 담는 이런 직원 특상 달력도 제안을 해서 비용도 얼마 안 들더라고요. 이 문구들은 또 그들이 또 다 제안을 해요. 그래서 존중이 넘치면 성과가 넘쳐요. 뭐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본인들이 제안을 해서 저희가 달력을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걸 했고요. 그다음에 사무데이 로고송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어쨌든 직원들이 참여해서 제안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인권경영 성과 인증을 위해서 UNGC 가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찾아가는 인권경영 컨설팅이라고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걸 참여를 했었거든요. 참여했을 때 그쪽에서 저희는 이제 인권경영 인증 같은 걸 좀 받아보겠다. 솔직히 이제 경험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큰 돈을 들이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차라리 UNGC 가입을 더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청서 내놓고 그쪽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 근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특이한 거는 저희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을 제정해서 표준안이 워낙 있잖아요. 있는데 직원들이 이제 저희가 게시를 하니까 내부에 그 신고한 사람도 또 갑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신고센터를 규정이 명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경기도 인권센터를 명확하게 명시해서 안내하는 이제 이런 게 규정이 좀 반영되어 있는 것도 좀 특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직문화 진단을 작년하고 올해 이제 초에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진행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외부 저희 협력업체나 이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 영향평가 할 때 인권 실태 조사를 좀 실시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그들한테 뭔가 침해 행위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입니다. 저희가 연간 4억의 공헌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근무 성적 평정에, 제가 개인 평정에 사회공헌 활동 점수가 2점이 반영이 돼요. 끝점 나눔 다 같이 하는 참여하면 몇 점이고, 뭐 기부나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저희가 금평에 넣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부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농촌 봉사활동하고 연탄 나눔 이런 걸 했었고요. 사업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강사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4대 폭력 예방 교육이나 또 가족 분야 강사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복지시설 등을 무료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탁사업 잉여금을 가지고 다음 연도 결산할 때 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공헌 관점에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KESG에 보면 이제 그 안전하고 그 정보보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관점에서 한번 실적을 정리해 봤는데 성별 영향 평가를 공공기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대상 기관이라 했는데요. 제가 시설 안전에 대해서 했을 때 피난 안내도 제작을 뭐 몇 개국어로 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저희 여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화기 상하나 이런 것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소화기 설치 이런 건 사실 좀 특이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조그만 거 이거 하나 사서 그냥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거 하나도 사실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 엄청 강화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근데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매월 산업안전기사나 간호사도 오셔서 보건관리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실제로 매월 한 몇 명씩 와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본인 스트레스 검사나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차원에서도 이제 산업안전 교육을 당연히 의무사항이니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무교육 좀 관리하는 걸 아예 외부 위탁을 주면서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했고 그래서 뭘 만들었는지가 바로바로 체크될 수 있게 그리고 의무교육 이수 이거 말고도 다른 의무교육 이수가 많잖아요. 그게 부서 성과지표에 반영이 되도록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자기네 부서원들이 어떤 의무교육을 듣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도 관리자 아이디 갖고 들어와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철저하게 하고 있다 보면 되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이런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보보호는 저희가 가장 취약한 분야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완전 전문 분야에서 사실 지금 전문가가 없어요, 저희가. 하지만 어쨌든 노력을 해서 정보보호는 실제로 정보보호 한 평가지표 관리하는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좀 특이한 부분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를 개소하고 나서는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기관의 생각도 있고, 이 센터만큼은 저희가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해서 어쨌든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G 관점,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어, 사실은 ESG에서 뭐가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경중을 따지기 어렵지만 저는 이 거버넌스나 이 지배구조의 부분에서 탄탄하면 다른 것들도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운영 활성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비상임 이사 참석률이 작년에 좀 낮았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80% 이상 목표를 좀 설정해서 하는 걸 관리하고 있고요. 이사회 운영도 저희는 그전에는 좀 비정기적으로 됐는데 2020년, 19년, 20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되고 또 중간에 새로운 이사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 정리가 체계적으로 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을 활용해서 이사가 경영에 참여하는 활동들을 제가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워낙 이제 그 분야 전문가이다 보니까 연구나 교육 사업에 직접 참여하셔서 강의를 하시기도 하시고 평가를 하시기도 하세요. 예. 그리고 노동이사 부분인데요. 노동이사 많이 도입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저희 기관은 우리 기관은 의무 도입 기관은 아니었어요. 사실 의무 도입 기관은 아닌데 저희 대표이사님도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셨고 저희도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1대 노동이사가 선출이 됐고요. 최근에 2대 노동이사가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노동이사님이 노동이사 백서도 발간을 하셨고요. 그리고 노동이사가 이제 초대 노동이사께서 좀 많은 체계를 잡으시는데 노력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노동이사를 위한 이렇게 그룹에 자기 기록물처리 쌓이는 것도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럼 누구든지 가서 노동이사 활동을 볼 수 있고, 그분 활동이 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저희 지원도 좀 체계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노동이사실도 지금 따로 이렇게 직원들 만날 수 있는 상담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부분인데요. 저희가 경기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여성가족재단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거의 2배 이상 늘고 직원도 뭐 거의 2~3배 늘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그동안의 직원들이 겸직 발령으로 그냥 검사역이란 이름으로 협조 결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면 20년에 대표이사 직속으로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서 조직들도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21년에는 청년 시민감사관 제안을 반영해서 검사역이 아니라 감사관으로 대외적 활동도 하실 수 있게끔 명칭도 변경했습니다. 아직 팀까지 구성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감사관 TO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는 뭐 다들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하는데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처음 메시지 릴레이 하는 거거든요. 엘리베이터 옆에 저희가 이렇게 메시지를 직원들이 다음 사람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나 열심히 아이디어 내서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 사육제도 사실은 공공의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좀 특이했던 게 공모사업 분야의 외부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뭘 모집해서 돈을 지급해서 그분들이 뭐 200~300만 원이라도 쓰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일종의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은 아니지만 만약에 지자체를 치면 그 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청렴 E클래스를 듣고 청렴 이행 서약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관련해서는 1부서 1 공정 청렴 실천 과제를 나름대로 다 만들게 해요. 근데 연구는 연구윤리 같은 걸 이제 강화하는 교육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사업 분야는 또 그걸 맞춰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비리 신고 센터도 그전에는 이메일로 접수하는 좀 되게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온라인 신고로 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안심 인증 기능도 다 추가를 했고요. 네, 이렇게 ESG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미 다 너무 잘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그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오는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어쨌든 ESG 경영은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 보면 공기업 경영평가 때 재무 배점 늘리고 사회적 가치 부분 축소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활동들이 작고 그렇지만 사실 되게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 경영평가 개선 과제를 공공기관들은 아시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계획 수립 및 추진이 공통혁신 과제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조직 진단을 했을 때 ESG 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진단이 됐고 흩어져 있는 활동들을 다 묶어서 ESG 관점에서 체계화하는 것을 제안을 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기도고 매뉴얼 보면 실제로 27.4점이고 정량 배점이 되게 높잖아요. 경기도 공공기관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점수를 주고 아니면 안 주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중앙처럼 이렇게 줄어들지 지금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ESG 경영 지속 관리를 위해서 이제 한 개의 과제 제안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KESG 가이드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그 정량 데이터로 산출해야 되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2021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CSR 컨설팅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제가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받았을 때도 그 컨설턴트님도 어쨌든 산출을 해서 관리해야 된다. 근데 아주 작게는 저희가 경기도 인재개발원 입주기관이다 보니까 폐기물 배출량 같은 이런 것들이 산출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입주한 면적 대비로 그냥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면적 대비로 나가니까 우리가 많이 배출하는지 적게 배출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관리해야 될까. 사실 그래야 더 성과 관리가 잘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제가 계획 세운 거를 이행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제대로 성과 관리가 되려면 어쨌든 계량 지표를 산출하는 거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저희 재단에 지금 운영하는 거의 한계였습니다. 꼭 과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ESG 경영 전략 내재화 부분인데요. 앞에서 이제 ESG 죄송합니다. ESG 저희가 활동 성과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인권경영은 인권경영대로 환경경영은 환경대로 이렇게 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 이게 사실 지금 좀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ESG, KSG 가이드라인 보면 그 앞에 부분에 정보 공시가 있잖아요. 정보 공시하는 부분. 저희도 이제 공공기관에서 공시하라는 공문들 맨날 와요. 경영 공시, 통합 공시, 사전 정보 공표까지 해서 정말 많은 거를 공표하는데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아직 이게 지금 많이 업데이트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공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체계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ESG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지표 공시 그 수많은 자료들이 어떻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이게 좀 되게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 교육하고 조직 문화 만들기인데요. 우리 기관은 올해 이제 도인재개발원에 보면 ESG 경영 그 사이버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의무 교육을 설정할 때 그걸 집어 넣었거든요. 그래서 다 듣게끔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다 들을 텐데 그거 말고 더 이게 정말 필요하다 이런 거를 어떻게 좀 확산시킬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ESG 경영 전문 인력 육성 및 컨설팅 지원인데 저희가 CSR 컨설팅 받을 때 중소기업 CSR 자가진단표에 의한 자가진단 또 공급망 자가진단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이 담당자가 수많은 일들 중에 이거 그냥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합적 시각을 그 친구한테 막 부담을 주기도 어렵고 본인도 부담되고 컨설턴트도 이 작은 기관에서 이만큼 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이걸 잘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출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에 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교육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가 이게 자가진단하고 났을 때 느꼈던 게 처음 자가진단 했을 때랑 컨설팅 끝나고 나서 자가진단 했을 때 점수가 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컨설팅을 받는 것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도 담당자들이 한번 이런 작지만 자가진단표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컨설팅 받아서 좀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뭐 연락드리고 할 때 우리 팀장님 뭐, 못한다고 해서 너무 엑기스만 탁탁 뽑아. 세미나 할 때 가장 좋아하는 경험이 박대자이십니다. 네, 그래서 남은 한 20분 동안에 저하고 네, 이렇게 이제 토크도 하고 현장에서 채팅을 통해 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질문이 벌써 하나 들어왔는데 네. 굉장히 우리가 좀 깊게 고민할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태아복지관 김용길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많은 기관들이 ES 경영의 시스템이나 구조 변경, 뭐 전략 수립이라든가 네. 뭐 체계 관리 이런 거정 얘기는 많이 하는데 네. 우리 김용길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정말 더 중요한 거는 내부 조직원들하고 네. 어떻게 공유하고 협의하는 과정과 절차, 네. ES 경영에 대해서 이런 게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혹시 네. 뭐 여성가족재단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내부 임직원들하고 네. 공유가 되고 네. 의견이 반영돼서 그게 ES 경영에 반영되는 네. 좀 프로세스 구조가 어떤 건지 그거 좀뭐 간단히 설명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직원 참여 문화가 좀 잘 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제 2주에 한 번씩 부서장 회의를 하는데 그럴 때 일단 한번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실제 실무자급들을 좀 참여시키는 TF 형태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참여하면 어쨌든 참여하면 또 의견들을 내시고 그럼 그 의견들을 저희가 피드백을 반드시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뭐 달력 같은 거 하나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반드시 이렇게 피드백을 줘서 그게 성과로 보여지게끔 아주 작지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략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외부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작은 작은 활동들을 내재화하는 거는 실제로 담당자들과 이 직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세요. 움직이고 그걸 이렇게 누구를 끌어오고 이거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거 연구가 제가 하는 페이지에 같은 하고 네. 인상적이었던 게 팀장님이 ESG에서 중요한 게 개인적 메리 가버넌스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흔히 요새 너무 ESG 할 때 우리 ESG 경영 뭐라고 씁니까? 이게 그런 게 콤보다 광고도 많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게 환경과 관련된 얘기하면서 ESG 경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정말로 ESG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가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우리 김영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버넌스가 가장 중요한 저는 한 세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요새 대기업들이 그 이사들만 구성된 ESG 위원회만 하는 추세거든요. 뭐냐면 실무단에서 논의하다가 높은 ESG 이사들 약간 최고 단계 보고가 되고 거기서 검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ESG에 힘이 실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그 이사회 때 ESG 관련된 내용들이 좀 어떻게 보고가 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저희는 ESG만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아직은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통합하려고 하는 게 지금 올해 과제인 거고, 저희는 인권경영이나 청렴회 이런 것들은 이사회 때 보고를 해요. 이사회 앞에 부분의 경영 부분, 뭐 예산 규정 받고 이거 맨날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인권경영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항상 이사회에다 보고를 해서 같이 좀 느끼게끔 하고요. 저희 노동이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CEO, 이게 상임이사이자 사용자 측 대표이신 그 CEO분하고 노동이사 같이 이렇게 나와서 작지만 어쨌든 이벤트죠, 하나의. 그런 행사나 이런 것도 좀 하고요.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주니어 보드가 있어요. 그 실무자들끼리에. 근데 그들이 제안한 거를 CEO한테 보고하는 걸 저희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보고하게끔. 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이는 거죠. 그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일반 수기업들은 자기네들은 인사를 선정하고 자체를 해서 전문화를 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약간 애로사항이 뭐냐면
보통 이제 생존 이사 빼고 네. 이제 다른 비상근 이사는 대부분 규정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은 비상근 이사로 안치해야 되는 규정이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공무원 분들이 오신다든가 아니면 뭐 중앙부처에 관련된 고위 공무직이나 시험직에 있는 거, 뭐 담당 뭐 공무원 조직원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ESG를 받아갖고 이 회사 내에서 정책적 자문을 주거나 리뷰할 그러니까 이사 내에서의 전문가 집단이 너무 없는 게 하나가 네. 지금 애로사항이 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보고할 때 두 번째로는 ESG에 대한 항목에 대한 보고로 하는 규정들이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공공기관은 보고할 항목이 뭐뭐에 대해서 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SG는 자기는 보고에 들어갈 카테고리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좀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팀장님 말씀 드린 것도 이 ESG가 통합 보고 되기보다는 뭐 어떤 뭐 인권 영향 평가나 청렴이나 프로젝트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 중심적으로 보고되는. 네, 그래서 이사회 산하에서 ESG와 관련된 좀 총체적이고 통합적이고 계획적인 보고가 우리 공공기관이 좀 개선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사장님이 처음에 주문하셨던 게 이사들이 뭘 얘기를 하면 그거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다음에 피드백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이사장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공경영 이런 거 사실 이사회도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 있는 게 저희 사업 영역이 여성, 가족, 성평등, 뭐 다양한 가족 뭐 이런 분야다 보니까 비상임 이사님들도 조금 소프트하고 열려 계세요, 기본적으로. 예, 시민단체 출신이신 비상임 이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보고 할 때도 그냥 잘 받아들이시고 그렇고요. 예를 하나 들면 저희가 작년에 성평등위원회에서 이사들한테 성평등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다 그 분야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만든 영상들 경기도에서 만든 것들을 이사회 하기 전에 잠깐 틀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조직 문화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합니다. 뭐 어디 규정에 뭐 꼭 있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시도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ES적으로 관리 체계에서 가망성적인 측면을 보면 어떤 이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부 임직원들 아까 선생님이시면 내부 임직원들의 의견 취합해서 이게 마치 그 일부 부서의 일이다. 그거는 네. 경영기획팀에서 다 짜는 거 아니냐 전략이나 네. 뭐 이렇게 그쪽 방향을 가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ES적 관련된 교육도에도 아젠다도 던져서 반영해놓은 내부에 대한 피드백 체계가 중요해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네. 우리의 성과를 공개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너무 이제 홍보에 수단으로서요. 그게 아니라 네. 이런 ESG와 관련된 과제라든가 실행 과제라든가 네. 어떤 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사전적으로 의견을 듣는 네. 좀 협의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동안 공공기관 내에서는 이제 그전에 사회적 가치 협의회라고 해서 외부의 이해관계자 의견 듣는 구조가 있었거든요. 요새 근데 그것도 ES 협의체 이름을 좀 바꾸고 하는데 가정여성재단도 외부 이해관계자 관련된 ES와 협의하는 구조들이 좀 있으십니까? ESG와 관련된 외부협의 구조는 사실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각각의 위원회가 있고, 네, 각각의 위원회들에서 그냥 의견을 듣고, 네, 그걸 이행하는 형태인 거고요. 저희는 나온 과제들은 최대한 이행을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이고요. 저희가 CSR 컨설팅 받을 때 작년에 제일 어려웠던 게 이해관계자 정의일서.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컨설팅 선생님이. 근데 그동안에 저희가 그냥 낱낱이 너무 그냥 이렇게 했던 게 확 느껴져서 올해의 그게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 외부 이해관계자를 분류하고 뭔가 좀 정의를 내려보는 거.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님 받을 때 보니까. 아직 좀 많이 미흡한 상황이. 근데 이제 또 일정도 이해가 되는 게 이 공공기관은 그 세부적인 하나의 이슈별로 설치해야 될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인권행위위원회, 뭐 윤리경영위원회, 성평등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다 가늠하면 잘 타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 이제 ESG 위원회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 이게 다른 위원회하고 병렬적인 포지션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ESG 위원회가 위에 있고 나머지 성평등 윤리경영이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의무대로 설치할 위원회가 많으니까 이 위원회도 있는데 거기다 ES위원회 또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런 진짜 뭐 저희 재단도 뭐 이사회나 뭐 해서 연락을 하려고 할 때 4명, 5명 되는 사람들 뭐 전화해갖고 또 일정 맞추기 정말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 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생평등위원회, 윤리경위원회 각종 소위원회에서 대표자 한 명씩 뽑아서 이 사람들을 ES경위원회로 해서 그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형태를 한번 해보는 것도 네. 좀 고민해 보입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질문 여기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 부천 여성 청소년 재단이 아무래도 우리 이미서를 교육경이나 교육관리 쪽에 있을 것 네. 같은데 이게 이제 배경 측면에서 이제 부서하고 개인 성과 지표를 잡고 네. 개인 근무 평점 즉 성과 평가에 연동했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보통 보면 공공 대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성과 평가를 연결할 때 좀 저항이 더 많은 편입니다. 네. 네, 대기업들은 당신 하라면 하세요. 이런 거냐 하는데 이게 우리 부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굉장히 좀 저항이 좀 많은데 이게 일단은 먼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하나는 좀그 성과평가 연계시켰을 때 부서별 평가, 네. 개인 평가, 뭐 KPI나 MBO도 있을 거고 또 고해직도 있을 거고 네. 네.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달성 목표와 대비 성과하고 연계시켰는지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네. 작은 기관이다 보니까 좀 이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ESG 관점에서 예를 들면 청렴 아까 말씀드린 일부 소위 실천과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 윤리 쪽에서 그다음에 의무 교육을 다 듣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표 설정할 때 공통 지표랑 그 부서의 특성 지표로 나누는데 공통 지표에 그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항은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목표를 높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지표는 다 같이 참여해서 만점을 달성하더라도 그걸 이행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ESG에 해당되는 부분의 지표들은 목표를 높게 잡아서 누구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한다는 관점에서 제안을 하고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반영을 하죠. 그런 형태를 하기 때문에 크게 저항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거. 네. 성과지표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열을 가리기 위해 누가 상대평가 왜냐하면 그게 이제 결국 승진과 관련되고 좀 이러한 관점이 있는데 이 성과평가의 관점을 공통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을 정하고 사람들의 의견 속에서 으쌰으쌰해서 달성을 위해서 전체적인 ESG가 되는 영역을 높이는 데 목적으로서 좀 써야 된다. 네, 그렇죠. 그 지표는 그러면 그 지표는 목표를 높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다 활동을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좀 난이도 예를 들면 그 청렴 지표도 좀 부서에서 좀 하기 쉬운 거 잡아도 일단은 참여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지표는 배점이 높지 않아요. 그런 지표는. 근데 네. 어떤 KPI는 했느냐 안 했느냐 네네. yes or no로도 할 수 있고 어떤 중요한 지표는 몇 점 이상 뭐 이렇게 그쵸. 그게 다 미팅이 되어 있어요. 믹싱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이나 아까 ESG 교육 이런 것들은 이제 달성을 다 하는 게 90% 이상 이수하는 게 목표고요. 그 청렴 과제 예를 들면 그런 거는 부서에서 그 과제를 설정해서 이행하면 나중에 보고서를 내요. 짧은 페이퍼를 내면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아까 사회공헌 네. 근무 성적 네. 통저와 연계 네. 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도 이게 좀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사회공헌 활동들을 할 때 특히 이제 봉사활동,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할 때 이게 직원들이 평일날 시키느냐, 근무 시간에 하느냐, 주말에 과외를 시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반응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주말에 하게 되면 쉬는 날에 또 이거 봉사활동 시키고 봉사활동 실적은 회사가 받고 네. 나는 쉬는 날은 뭐 하는 거냐. 근데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근무평점에 반영할 텐데. 그러니까 저희는 사회공헌 분야에 기부가 있고 봉사활동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점인데 그 안에 봉사활동 예를 들면 기관 봉사활동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본인이 어떤 할당량만 채우면 돼요. 그래서 개인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기관 거 안 가셔도 돼요. 이게 꼭 기관 단체 활동이 꼭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회에 어쨌든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공헌 활동, 예를 들면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일에 가고요. 반나절 정도 간다 그러면 직원들 사전에 다 안내를 하면 신청자들이 한해서 갑니다.
한 40명 정도 가는데, 가서는 또 다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는 개인 활동 하나 인정 안 해준다. 그건 아니에요. 네. 개인 활동도 인정해줍니다. 동부시장으로 가서 봉사활동 하시는 아, 개인적으로 하는 거요? 네.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회사 회사는 낮 시간에 하는,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하고, 개인 활동은 제가 주말에 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정확한 인증을 내면, 증명서를 내면, 그거는 시간을 카운트 해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과 관련돼서 네, 네, 이게 진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공공기관이 내가 건물이 아니면 네, 어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인재개발하는 입주해 있잖아요. 네, 이게 오래된 타 공공기관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들은 에너지 전기 사용량이나 물 사용량이 계량기가 별도로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아까도 말씀해 주신 물을 얼마나 쓰는지 전혀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 쓰는지 모니터링이 안 되고 목표도 잡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인재개발원처럼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의 환경과는 관련된 성과들을 보면 이거 맨날 무슨 어떤 활동을 했던 네, 거 맞아요. 그 에너지 사용량 얼마나 줄였다, 물 사용량 얼마, 폐기물 얼마나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스킬은 환경적인 부분이 정해진 목표치가 타겟이 딱 설정되지 않으면 조직적으로 으쌰으쌰해서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28도나 낮춰서 뭐 에너지 식품이 네. 도움이 돼서 돌아다니면서 보냈다고 했더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조직원들이 같이 비주얼 내서 볼 게 있어야지 으쌰으쌰가 네, 되는데 네. 이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정례적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계획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 지금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워낙 지표들이 필요한데, 네.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하는 상황이고요. 아까 메일한 비우기 이런 거는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는데, 제일 궁금한 게 사실 저희도 에너지 사용량이거든요. 매달 몇백만 원씩 나가니까. 네. 근데 그 체크가 안 돼서, 그거는 이제 결국은 어떻게 좀, 어린 짐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인재 개발원에다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들어가 있으면 그 동이 있잖아요. 동. 네, 네, 입주에는 건물 전체의 그 에너지 사용량이나 물 사용량을 정보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체 그 동의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1000세제곱미터 면적 중에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n분의 1로 해서 대략 짐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희도 예, 지금 할 예,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예.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에너지 사용량, 물 사용량을 추적을 좀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예.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그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 100제곱미터에 입주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공공기관은 인구 밀집도가 높지 않은 곳이 있어요. 거기는 뭐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똑같이 1층을 쓰는데 어디는 100명이 들어가 있다. 좀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뭐야 제곱미터로 했을 때 리스크가 좀 있어요. 예, 근데 아무튼 간에 방법은 그 전체 입주 또는 이제 전체 입주한 인원수와 우리의 인원수를 나누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이게 인원수로 나눌 때 가능한 방법은 입주해 있는 기관들의 특성들이 되게 유사해야 됩니다. 유사해야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1층, 2층에 10명이 있는데 2, 3층에 들어가는 공공기관은 주로 사무직 베이스인데 4, 5층에 똑같은 들어가는데 거기 뭐 공장을 돌린다는 뭐 이렇게는 안 쓰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 인재개발업은 대부분 사무직 베이스에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면적으로 따서 추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인원수 대비로 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면은 그 정부의 환경 그 정보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네, 다 그렇죠. 입력해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 나오시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체적으로 등유라든가 경유라든가 자체적으로 네. 쓰시는 건 그것도 발열량 기준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려면 할 수 있다. 근데 정확지는 않지만 그게 안 되려고 안 되면 결국 돈을 들여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다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태에서라도 특히 환경 쪽은 우리가 어린 인자가 하더라도 해서 그렇게 좀 추적하고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네. 좀 들고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우리 김영희 선생님처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쪽은 일반 기업이나 네, 특히 우리는 이제 제조업이 없는데 네.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이나 음. 비영리기관이 이 평가 지표를 에너지 절감으로 주는 것이 타당하냐? 와, 네. 우리 이제 김용희 선생님 그런 좀 질문을 하시네요. 그런 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타당하고 네, 왜냐면 그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어쨌든 지금 기후위기 이 부분에서 에너지 절감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산업의 특성에 따라 나눌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 자료에 제가 뭐 다 소개를 안 했지만 일주일 동안 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일주일간 뭐 생활하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뭐 무슨 요일 날에는 콘서트 뽑아주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 있는 직원들은 에너지 절감에 있어서는 다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필요하다고. 저도 뭐 그러니까 저 이제 강의할 때마다 맨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사람은 동의하고 태어나는 순간 지구 환경의 민폐의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저 하나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사용하고 모든 부분이 배출까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직접적으로 환경 부분에 대해서 임팩트 자체는 높지 않은데 임팩트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빈제조업은 임팩트가 낮을 뿐이지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만약에 사람이 다 모여 있잖아요. 모이면서 사람이 움직이고 뭐 하게 되면은 결국은 환경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들을 환경적인 부분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물론 그 대신에 이제 환경에서도 에너지 절감, 물 사용,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배출, 그다음에 재활용, 대기 오염 수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근데 이 이슈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조금 더 임팩트가 있는 것들을 좀 네. 정해서 아마 하면은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과 지표적인 측면은 각 기관 내에서 이미지 정하는 게 아니라 임직원들의 의견들, 그다음에 이용자들 의견들,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계속 그 전략이나 수립이나 목표치를 롤링한다고 그러죠. 네네네. 계속 3년 단위에 계속 체크하고 네. 잡아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다음에 S 쪽에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아까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인권 경영 네. 이제 네. 그 네. 말씀다. 네. 이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2018년도에 인권위원 매뉴얼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인권위에서 정부 측에다가 국가인권 기본계획 수립해라. 네. 네.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위원 네. 개혁하고 양형 평가 지표가 나왔죠. 네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인권위원 평가를 다 합니다. 네. 하는데 왜 하게 됐냐면 경영평가에 그게 점수로 그쵸.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근데 있어서. 저희 기관도 뭐 중앙이나 경기도 공공기관의 인권 경영과 관련돼서 영향평가나 기관 영향평가, 상업 평가를 다 하는데 이 점차 세월이 흘러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제도화에 이제 모든 안되는데 그냥 평가 지표에 들어갔을 때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인권 영향평가 하는 이유는 우리 조직에서 내부의 이해관계자 사업이나 뭔가를 함에 있어서 네. 네. 그 사람들 인권에 침해할 소지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이런 그 감수성은 인권 감수성을 경영에 녹여내도록 하는 건데 너무 이 인권영향 평가가 하나의 그냥 제도화된 하나의 단면으로서 작년에 70점, 올해 75점, 80점 이렇게 좀 너무 제도화돼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있는데 팀장님 보시기에 좀 어떻게? 저도 약간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 저희도 약간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 그냥 이제 외부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 보고서를 받아보고 그래서 정한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형태로 지금 하나의 과제 하나로 그냥 지금 약간 처리되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 재단이 선별영향 평가를 하는 기관이에요. 처음에는 제도화를 위해서 양을 막 늘려가고 이렇게 해요. 정부에서도 하다가 지금은 배선과제 이행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선별영향 평가도. 그래서 이제 개선과제 이행률을 점검하는 쪽으로 갔는데 인권 경영 이 부분도 지금은 막 이렇게 제도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개선과제 이행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 제도화 된다고 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인권 영역 평가 또 그런 부분이 좀 컨트롤 사항을 본 거고 인권 영역 평가에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네. 예,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런 이제 전문 기관에다가 사업 영역 평가 근데 대부분 거의 이제 문서 증빙된 자료를 보는 거잖아요. 기관 운영 평가 그러다 보면 공공기관들이 각종 규정을 엄청 잘 돼요. 그래서 기관 운영 평가 점수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사업 영향평가도 어떤 사업을 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 사업 영향평가 지표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를 네. 거의 그 전문 용역기관하고 사업분담 부서자가 거의 정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거 그런 생각 드네요. 아니 이것을 하는 이유는 결국 뭐 내부 인증을 말할 것도 없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가 인권 침해적인 그 인권 침해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 정도. 그런 것까지도 방지하자는 그 목적이 있으면 그러한 인권 영역 평가의 프로세스에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뭐 지금 전문 용역기관과 발주를 준 공공기관 담당자들 내에서 그냥 너무 그 중심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되게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면은 되게 좋기는 한데 쉽지는 않다고 느끼는 게 저희가 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하고 20년도에 21년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 사업을 가지고 사업 부분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했는데 그 외부 이해관계자를 어디까지 볼 것이고 어떻게 참여시킨가에 대해서 사실 지금 좀 막 떠오르진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는 어쨌든 인권 감수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이거 선정을 한 거고 그 두 사업은 다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대상인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좋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매년 이 평가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대상 사업을 매년 하기보다는 한 해 하고 그 다음에 개선 등을 본다든지 좀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좀 피드백이 갈 텐데 지금 몇 월 달에 뭐 해서 보고서가 언제 나와야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업이라는 게 거의 비슷해요, 매년. 그렇잖아요. 예산 받아서 하는. 그런데 이제 매번 사업을 바꿔가면서 이걸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사업 부분에 대한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좀 많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환경 쪽도 그런 국내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게 어려운 네. 표로 하셨는데 지금 인권 영향 평가는 좀 전에 친해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도 지금은 이제 몇 년이 됐잖아요. 19년부터 맞은 지금쯤 19년. 제한되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좀 의문점이 많이 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인권 이쪽 부분도 환경적인 정해진 목표 설정처럼 인권도 이해관계자들 합의된 표를 설정을 하고 계속 그 중장애 로드를 만들어서 몰링을 계속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네. 좀 보여지고요. 그럼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리나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대기업들은 그 공급망 관리, 네. 협력업체의 ES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만약에 제가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혼자 부품을 당연히 파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다단계 하청 구조에 그 사람들 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현대자동차 정도 이런 이제 선진국에 있는 대기업들은 ESG 관련 사고들은 거기서 잘 안 일어나요. 네. 대부분 이제 그 협력업체에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외에서 투자자들이라든가 정부에서는 현대자동차 니네 뭐 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뭐 매출액 50억 정도 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5차, 6차 벤더까지도 이런 ESG 평가받고 중소기업도 많이 해야 될 시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그 공공기관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공공기관도 성황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개업체, 용역업체들도 ESG 요소를 고려해서 선발을 해야 된다. 근데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가정 여성 재단은 그런 쪽에서 좀 한번 시도해 보셨다거나 아니면 좀 어려움 같은 게 뭐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공급망 관리라는 사실 개념도 쉽지 않아요. 용어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용어 자체도 사실 CSR 할 때도 이게 확 와닿지는 않았던 부분인데요. 네. 협력업체 이해관계자
관리 부분이 하면 좋긴 한데 저희는 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뭐 계약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그런 저희가 있는 기준들을 좀 이행하거나 아니면 제가 무슨 그런 교육을 듣게 한다거나 하면 또 다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평가하거나 그렇게까지 하고 있진 않아요. 다음에 이제 업체가 선정되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는까지는 하고 있죠. 지금 이제 공공기관에서 보통 그거 하고는 어프로치는 기존에 이제 뭐 징구서, 서약서, 그쵸. 의사실업장 확인서, 네, 네, 이런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은 협력업체하고는 거래 액이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쵸.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여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뭐 계약이란다 이런 네. 건수도 작고 금액이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우스갯소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요구하면 아니 돈도 얼마 안 되면서 이렇게까지 아니 이럴 수도 있어요. 좀 네. 그런 말로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급망 관련도 중요한 것들이 이것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사전에 안내시키고 다음에 몇 년도 밑으로 우리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노티스를 가지고 하나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공무원 관련해서 얘기할 때 공공기관에서 가장 저항이 높은 조직이 계약팀이시더라고요. 계약팀은 우리들 그 국가계약법에 딱 맞춰서 그거 아니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 ESG 잘한다고 여기 돼서 시키거나 탈락시키거나 할 때 어떤 챌린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되게 이제 네, 하시는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린 우리 국가 중소기업 관련된 법률이나 조달청 법에도 조달청장과 이런 부분 ESG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 상위 법률이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공무원 관리도 앞으로 좀 확장돼야 될 게 네.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김용현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이제 공공기관에 네. 또는 이제 비영리 또 비슷하죠. 네. 성공 중간 지원 조직 네. 이런 쪽에서 환경보호 에너지 절감 아마도 우리 김용현 선생님은 환경 쪽에 정해진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를 지표로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두 개가 가능한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경 쪽에 네. 우리가 해야 될 관리 지표가 있을 거고 네. 그래서 환경적인 감수성이나 또는 환경에 네. 친환경적인 걸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사업적으로 지원해 주고 네. 네. 관리 지표, 사업 지표 두 개나 좀 네. 네.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저도 그게 가능할 것 같고요. 어쨌든 에너지는 전 세계적인 문제고 모두 다 참여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에너지 절감하고 이 분야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부분을 좀 지표에 뭐 배점을 높이고 목표 관리하고 내부적인 부분은 좀 적게라도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긴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부장님 오셔서 자세한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뭐 한 2시간, 3시간 했는데 술술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그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오늘 말씀을 오늘 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이 앞으로 좀 예고를 좀 드리자고 하면 근데 저희들은 이제 계속 온라인 세미나는 이렇게 필드에서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우리 참여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 소통하는 형태로 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는 지금 오늘 말씀 많이 해주실 우리 많이 해주신 김용길 우리 아, 선생님께서 최근에 이게 진짜 오늘도 저희 시청하시거나 100명이 넘게 시청하셨거든요. 참여하시거나 한 50명 계시는데 이게 이제 ESG가 기업들의 선도가 됐지만 이제 공공기관 이제는 NGO, NPO 그다음에 지역 거점에 갖고 있던 중간 지원 조직 이런 사람도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작년에 경기도 복지재단과 같이 협업을 해서 복지기관 ESG 체크리스트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자원봉사 조직도 네. 그다음에 복지기관 이런 쪽 강의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ESG의 임팩트는 결국 이제 대기업들이 워낙 리스크가 크니까 하지만
인류의 모든 조직은 다 ES 리스크를 갖고 있죠.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러한 NGO나 NPO 복지기관처럼 현장 밀착형 조직들의 ESG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ESG 잘한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사람들한테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역에 있는 예를 동사무소, 네. 저기 복지기관 이런 쪽에서 ESG를 잘하면 거기 이용자들이나 지역 주민한테 굉장히 그 체감이 빨리 올 거예요. 네. 근데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단체마다 엄청나게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다음 달 주제는 사회복지와 ESG 주제로 네. 미리 예고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관의 김영수 선생님 모시고 이런 얘기도 하면 되는 거죠. 복지가 나는 에너지 절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복지관의 에너지 취약계층들의 에너지 지표를 높인다던가 아니면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한 우리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얘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필드에 있는 중요한 이슈를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는 맨날 ESG 담론들 큰 얘기들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희 재단에서는 조금 더 우리 실생활 밀착된 이런 쪽 ESG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 팀장님 지금 좀더 공공이나 사례 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 팀장님 나 이 얘기 했어야 되는 거 아니요. 끝나거나 네.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당부하거나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저는 경기도 와이파이 클릭해서 매주 월요일 월요일 이메일 날. 월요일 네. 받고 있는데 와이파이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완전 카드 교체로 기계에서 클릭만 하면 하고 들어가서 참고로 와이파이 보시면 되게 재밌는 자료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김장팀의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면 무슨 말씀 주시죠? 전 처음에 발표 의뢰를 받았을 때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 부족하지만 성과들을 같이 나누고 또 얘기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고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음에도 꼭 참여해서 저도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ESG가 용어도 좀 그렇다고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나들이 어렵긴 한데 같이 다 참여해서 함께 사는 사회니까 좀 잘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참여해주신 온라인 사회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아까 강의자를 공유하는 가능하냐고 하셨는데 공유 가능한가요? 네. 그 대신에 강의 자료는 오늘 온라인에 참여하신 분들께만 특별 추석 앞두고 파격적인 혜택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께만 항상 저희 강의자를 보내드린다는 점 잊지 마시고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월 달에는 아마도 조금 일정 때문에 저희가 항상 둘째 주에 이번 달에 좀 밀렸는데 추석 이후 셋째 주쯤에 아무튼 물론 이제 발표하실 분하고 좀 논의해서 하도록 해서 다음 달에는 복지와 ES 현장에 조금 더 재밌는 그 다음에 앞으로 줄줄이 재밌는 게 많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와 ES도 할 거고요. 중소기업 ES도 줄줄들이 재밌는 신들이 얻어서 좋은 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김정 선생님 참여해 주신 모든 온라인상의 여러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회차 때 뵙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